저희가 강의할 주제가 정지용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지용 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1902년에서 1950년, 그러니까 50세를 못 살은 좀 이렇게 짧게 산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50년이 바로 6.25 동란이죠. 그것에 직접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정지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 어려서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라고 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입니다. 또 여기 경력에 나오지만은 이분이 그 일본 유학을 가요. 거기서 캐톨릭 그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 속에도 그런 그 캐톨릭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 이 옥천에서는 아주 이 정지용 문학관도 만들고 정지용과 축제도 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문화 콘텐츠로 이 정지용 시인을 정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그 충북 옥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문을 공부하다가 12살 때에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2살 때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게 바로 1902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절에 대체로 그 다음에 이제 김광균을 하게 되는데 김광균은 좀 나이를 먹어서 21살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영란도 일찍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1910년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략 10대에 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는 1918년에 이렇게 희문고고에 진학을 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희문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문학지 서광장간호의 3인을 발표했고, 이 김화산, 박발량, 박재래, 이게 1920년대, 30년대 아주 유명한 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시문학 활동했는데, 이 희문중고등학교라는 데가 대단히 그 근대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서는 1924년 희문고고의 장학생으로 일본 교도에 있는 도시아 이 동지사 대학에 입학하는데 영문학과로 들어갑니다. 바로 1924년. 물론 이제 1910년대 최남선 같은 분도 이제 일본 유학을 가고 하긴 하지만 대학을 일본에 유학한다, 장학생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서 영문학을 전공해요. 이건 대단히 이 정지용 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1920년대 하면은 가장 인기를 가졌던 그런 그 시인 하면 한용운이라든지 김소월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용운이나 김소월은 다 이제 한국적인, 물론 뭐 김소월이 나중에 뭐 일본에 갔지만 이제 상가로 갔고요. 또 한용운은 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공부를 주로 했죠. 이리 보면은 김소월이나 한용운은 어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좀 한국적인 그런 그 문학 속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그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문학을 전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독특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서정주나 서정의 김소월이나 한용운, 김소월이나 이제 한용운 시대 1920년대
1920년대에 김소리나 한영원이 되게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서정시, 그렇죠? 전통적인 서정시.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서정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지용이 일본을 유학을 하고 영문학을 하면서 바로 그 시대에 서양에 특히 영미에 유행하던 모더니즘, 이미지즘, 모더니즘 또는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물, 새로운 시 창작 방법을 배우고 도입하고 실험을 합니다. 이게 바로 1925년대였어요. 그래서 이 정지용은 원래 그래서 한학적, 그러니까 한국적인 전통적인 그런 지식도 가졌지만은 또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전통적인 서정시에다가 모더니즘과 이미지즘을 결합한 새로운 그런 그 시 형식을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정지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용의 문학사적 위치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전통적 서정시하고 모더니즘, 이미지즘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일단 작품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6년에 이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학교 창간호의 카페 프랑스, 슬픈 인성과 파천류 등 모더니즘적인 시를 밝히면서 시작 활동을 하죠. 29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동지사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희문고교로 옵니다. 그 희문고교에 왔을 때 바로 그 시절에 유명한 과거에 총리를 했던 장면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또 카톨릭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김영란과 더불어서 이 시문학 운동에 또 참여하죠. 그리고 그때에 임종일이, 별일이, 갈레리 바다니, 승리자, 안드레인이 해서 좀 카톨릭적인 그런 시를 또 많이 써요. 그 뒤에 다시 이제 조광, 조선문단, 삼천리 이런 데다가 이제 또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대단히 그 모더니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또 1940년대에 이르러서 이분이 거기는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잡지. 그 잡지에 시인, 말하자면 작가 추천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시인을 어떻게 그 시절에도 바로 그런 그 추천 제도가 20년대부터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인으로 등단하는 것은 이런 추천 제도가 이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추천을 누구를 했느냐? 바로 조지훈, 박목을, 박두진이라는 유명한 청록파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훌륭한 시를 썼지만 이 훌륭한 시인들을 발굴해냈다는 데서도 이분의 능력과 업적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교사를 사임하고 이화여전 문과 과장, 대학 강단에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또 46년에는 경향신문 창관과 함께 거기서 직장에서 주간으로 있었는데요. 또 서울대에서 식용도 강의했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1948년 이제 광복 8.15 대강, 그죠? 대학 강단을 또는 녹번동 초당에서 독서가 서열로 서 있었다. 40대인데 얼마든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활동할 수 있었는데 딱 만두고 이렇게 독서와 서열로 소일하다가 6.25 동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1940년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인들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이게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소위 좌이, 우이
이게 참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좌이구이고 1920년대부터 소위 그 계급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 또 민족주의 문학 이래가지고 일제시대 때도 쭉 싸웠어요. 그래서 1945년 되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에 이 정기용이 잠깐 그 좌익 쪽의 문단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아동 불가고 있는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다가 거기 있는 것처럼 유교사변을 만나게 되니까 바로 북한 정치보위원에게 체포되어서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이광수,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서 문인들이 전부 다 북쪽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소위 납북이죠. 스스로 가는 것은 월북이고 붙들려 가는 것은 납북입니다. 이게 납북 시인, 납북 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평양에서 그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6.25 때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돼서 결국 그 말년은 아주 불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그 20년, 30년 그 사이에 참 아주 주옥 같은 작품을 내고 우리 문학사에 아주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12부로서는 막 정지용 시집이 30원 있고 백록담이라고 하는 또 작품이 있고 지용시선 뭐 그렇게 이제 크게는 뭐 그런 그 세 개가 있습니다. 시집으로서 문학독본, 산문 뭐 이 문학독본, 산문이 이제 그 시절에는 막 요즘 이 홍콩표 시창장론 하듯이 그 시절에는 이게 유일한 교과서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을 말할 때 되게 3기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제1기는 1926년에서 33년까지. 이때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서양의 그 이미지즘, 모더니즘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작품 활동하던 그 시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는 그 33년 이후 35년대 그다음 캐톨릭 운동을 하면서 또 작품을 썼던 시기예요. 그 2기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향수가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향수 같은 게 나옵니다. 이 향수는 그 일본에 가 있을 때 유학 시절에 쓴 시였어요. 유학 시절에 자기 고향 그 충북 옥천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이 향수라고 하는 유명한 참 이건 노래 가사로도 유명한 이 향수란 시가 그 시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35년대 캐톨릭 있을 때는 이제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쓴 시가 나무라고 하는 뭐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것은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직의 관계로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쯤 접어들어서는 동양적 전통과 정신의 바탕을 둔 산수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국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창작 방법, 그는 시인의 감정이 시에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배제한 대상 묘사의 이미지점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좋다, 나쁘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쓸 때도 나는 요즘 기분이 좋다라든지 나는 좀 슬프다든지 나는 괴롭다든지 그 나 중심으로 어떤 일이 가장 주관적이죠. 나는 어떻다. 이런 시를 되게 쓰지 않습니까? 나는 외롭다든지 나는 괴롭다든지 나는 어떻다든지 이 나 중심의 시, 이게 서정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폰에 들이우다 나요. 나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에 대한 얘기. 그런데
바로 이 모더니즘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것을 일체 폐쇄합니다. 나 일체 폐쇄. 그 오직 대상만 보고 그 대상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 바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다라는 시를 쓸 때, 바다라는 시를 쓸 때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나를 보고 웃는다라든지 나는 바다를 보니까 무한한 어떤 감동을 느낀다. 어쨌든 내가 바다를 보고 느낀 감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나와 바다. 우리는 보통 시를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어떤 느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표현, 주관적 표현. 그래서 서정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용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삭제, 나를 인정치 않아. 오직 대상, 오직 대상. 자, 보세요.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나하고 항상 바다가 지금 그게 대상이 어떠냐? 그 대상만 스케치하는 거예요. 대상만 스케치.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같이 체조를 즉 바다의 바다가 어떻하지? 나는 바다하고 어떤 관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요게 바로 이 정지용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영훈이나 김소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주관적인. 이게 바로 정지용에 와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시에서 너 중심의 시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때 그는 시인이 감정이 시에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배제한 대상 묘사의 이미지적 시세계를 보여준다.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대상을 이미지로만 표현한다. 두 번째는 그는 시어를 고르고 다듬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쓰려면 밤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시어를 골라서 어떻게 배치할까? 선택과 배열. 이게 고민이죠. 근데 그 선택과 배열을 아주 고민스럽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지용입니다. 굉장히 그 선택을 하는데 그 어디서 시어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쓰면서 어떤 낱말을 내가 선택해서 배열할까? 그 여러분들 어디서 고릅니까? 그 옛날에 제가 그 시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굉장히 이상한 낱말만 골라서 시를 써요. 도대체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낱말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낱말을 어떻게 생각했었냐. 자기는 사전을 뒤져보고 괴상한 낱말만 다 뽑았어. 그런 가지고 배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지용은 또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도 시어를 고르는데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주 순수한 토박이말 이런 것들을 아주 참 잘, 그게 향수가 성공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처럼 그 토박이말을 또 잘, 그 김영남도 뭐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정지용은 한수 더 씁니다. 그래서 그는 시어를 고르고 다듬는 데 세심한 노력,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고어나 방언을 여러분들 고어나 옛날 말 아니면 방언, 사투리 말이나 이렇게 폭넓게 활용하고 언어를 독특하게 변형시켜 자신만의 시어로 개발했다. 그래서 시 형식 면에서도 지용은 이행 일년 두 줄 시를 많이 또 썼어요.
또 줄글씨, 산문시도 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쉼표도 뭐 느낌표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년대 소설이 자아 표출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감정을 과다하게 노출한 그런 그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다면, 지용은 대상의 뒤에 자신을 숨기고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명징한 모더니즘, 이미지즘의 시 세계를 열어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 시에는 물론 정치적인 뭐 참여시가 한쪽에 있죠. 그렇지만은 그 시 창작 방법 또는 표현 방법, 시를 어떻게 대상을 표현할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나의 감정을 플러스해서 표현할까,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표현할까. 바로 우리나라 시는 두 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가 그렇습니다. 현대 시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바로 이제 서정적인 시,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모더니즘 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인 모임도 우리나라 한국시인협회가 있고 현대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인협회는 자기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전통적 서정시 경향, 현대시인협회는 바로 객관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그런 그 모더니즘적 경향, 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 중에 바로 이 객관적으로 사물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지용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구에 아주 새로운 어떤 시를 개발한 사람을 1930년대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보다 10년 앞서서 이미 정지용이 실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지용은 바로 우리나라 이 모더니즘 또는 이미지즘 시의 그런 그 선구자격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작품을 좀 봅시다. 몇몇 작품이 있는데 그의 시의 특징을 말해주는 몇몇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그가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 유학 가기 기껏해야 20세 전후죠. 아주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서구화 됐어요. 정말 영미 또는 뭐 이런데 막 그 서구, 왜냐면 우리보다 명치였으면 몇십 년 앞섰는데 완전히 일본은 서구화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문학도 한국에서는 뭐 서울시나 뭐 한영시나 읽고 뭐 한시나 읽고 뭐 이랬는데, 그때 이미 벌써 유럽의 유명한 이미지즘, 모더니즘 시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를 들어서 T.S.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소개가 많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쓴 시가, 최초로 쓴 시가 카페 프랑스라는 시입니다. 1920년대 카페, 여러분들 카페 뭔지 아시죠? 다방? 요즘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잔 마시고 또 토론도 하고 막 그런 그 하나의 공간이 바로 카페입니다. 자, 그 카페 어떤 카페냐? 프랑스라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스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시내도 무슨 카페 이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1925년이니까 지금부터 80년 전 얘기입니다. 80년 전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카페 프랑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보고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카페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 프랑스를 보고 글을 적는데, 옮겨다 심은 정려나무 밑에 삐뚤어 선 장명 등 카페 프랑스에 가자. 아니 그냥 뭐 정려나무 할 일이고 장명도 할 일이죠. 옮겨다 심은 정려나무. 정려나무는 나무 이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길가에 보니까 옮겨다 나무. 그게 일본산이 아니야. 서양에서 온 정려나무. 자, 길가에 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정려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린 일본 꽃이 아니에요. 외국 꽃입니다. 외국서 데려온 정려나무 밑에 삐뚤선 장명등. 장명등이라는 게 가로등입니다. 왜 집 앞에, 가게 앞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환하게 붉힌 게 장명등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자, 그러한 바로 카페로 가자. 그래서 카페 프랑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시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또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여기 이놈은 했습니다. 이놈은 자기 자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루바시카에 대해서 루바시카라고 하는 것은 옷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몇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근데 루바시카 입은 놈,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를 한 놈, 그리고 삐쭉 마른 놈이 앞장섰다. 이게 친구들 몇씩 가는데 지금 카페를 지금 가는 거예요. 유학생들이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여기서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지금 80년 전 얘기입니다. 보니까 보세요. 카페 프랑스 외래어입니다. 정연한, 장명등, 루바시카, 보헤미안, 넥타이, 페이브먼트.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외래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얘기.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자기들 것보다는 맨 서양 것만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놈의 머리는 삐뚤은 능동,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이 삐뚤은 능금 얘기입니다. 또 벌레 먹은 장미들, 그러니까 아마 화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바로 거기에 빼롯이라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롯, 써봐, 굿 이브닝 이러고 인사를 앵무새한테 인사를 했더니 또 굿 이브닝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페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속에 다방 아가씨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겉은 빛에 조시는 분이고, 울금이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튤립, 그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겉은 빛에 조는, 그러니까 아가씨 튤립을 아가씨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픔을,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너무 손이 휘어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를 잃고 일본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맨 외국제야. 그 속에서 이제 슬픔을 느끼고, 애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이국종 강아지야. 또 강아지가 있었던 분이에요. 팔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이게 바로
이 카페 프랑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한 지식인이 외국에 유학 가서 소위 그 서구적인 카페에 들어가는데 정말 일본은 그냥 외국 것들 갖다 이렇게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나는 국적 없는 인간으로서 어떤 더욱 큰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 하나도 외국 가서 정든 것이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지금 유학 가서 지금 외로운데 하나도 옮겨다 심은 청년나무, 삐뚤어선 장명동, 뭐 하나도 반듯한 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잘 표현한 1920년대 정말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 외래어를 이렇게 도입해서 마치 한국 국산 과자에 국산 막걸리에 지금 맥주나 양주가 들은 것처럼 우리 시간에 신선한 그런 충격을 주는 시가가 됐었던 것입니다.